오늘 신문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파업 49일째라고 합니다. 파업 날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동안 가장 최근에 주목받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용 저희가 다뤄볼 거고요. 정치권 이슈들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 임세은 공공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생방이 이렇습니다. 예. 마이크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세 분 다 나오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주제를 일면으로 저희가 잡아왔는데요. 일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기사들이 워낙에 넘치고 있어서 일단 국민일보의 보도를 먼저 보시면 정부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장 최근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일단 응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제2의 용산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보도 대우조선 파업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윤 대통령이 응답을 하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자 응답은 아니고요. 이제 어제자 대통령실에서 파업 풀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응답이 나왔다는 점 언급을 해드리고요. 한겨레도 역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재를 할 움직임보다는 강경몰이에 한 발 더 다가선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한겨레는 하고 있는 거고요. 49일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8일 내내 사실 이거 관련된 언급이 많이 없었던지라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 역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대답은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장관들이 노조를 설득한 거와 관련돼서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론을 얘기를 하면서 파업을 끝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의 제목인데요.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발신하고 있습니다. 남영희 위원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노사 갈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는 여태 49일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궁금하고요. 지금 모든 보수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임박해 있다. 그 공권력 투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걸어놓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그 노동자를 겁박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10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자 감세 이외에 다른 모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49일째 파업을 하고 있을 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공권력을 투입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 정부의 그 노동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모습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원장께도 좀 드릴까요? 마찬가지로 보시나요? 지금 뭐 말은 49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 사건을 접하게 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동안 정부는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사실상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치 협박을 하듯 대통령이 뭐 불법 노사 관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죠. 대통령, 특히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법무부, 검찰, 경찰까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수사 가이드라인, 파업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어제 장관 7명이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뭐 한 기사에는 이게 마치 설득을 하러 갔다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설득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너네 파업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협박한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상황을 보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는데 뭘 기다렸는지는 모르겠고 그 기다린 동안에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냈고 중재안을 냈는지 관심을 가졌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이 너무 드러나는 게 지금 이 조선업이라는 건요 10년 정도의 부침이 있어요. 10년간 화랑이면 또 10년 동안 침체기이고 이런 상황인데 또 우리 지난 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힘들었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그 노동자들이 그 어려운 조선업을 타개하겠다고 하청의 하청, 그러니까 원청의 하청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의 임금은 30% 깎고, 그다음에 원청인 사람들은 3%를 깎으면서 어쨌든 노동자의 고통으로 견뎌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조선업이 이제 조금 활발하면서 수주가 이제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시장이 괜찮아졌으니 그동안 깎았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달라 하고 원복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중재도 하고 뭐 각 장관들이나 해서 어떻게든 장관 마련을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이걸 파업한다고 불법으로 규정해서 힘으로써 폭력으로써 막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다른 보도도 좀 만나보면서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잠깐 볼까요? 자, 금속노조 6,000명 오늘 결집한다고 하고요. 파업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서 강대강 대치로 이어가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조선일보 보도를 좀 보고 좀 넘어가야 되겠죠? 장관은 독일에 들어가서 농성 중단을 설득하는데 노조는 시너를 5통을 추가 반입하면서 대화의 의지라기보다는 무력 시위를 준비했다. 이제 이런 제목이 일단 달려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 보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 고용장관 인터뷰를 실어놓고 불법 파업의 관행을 끊겠다라는 목소리를 강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마찬가지로 이어서 보면 좌파 단체 희망버스 타고 23일 조선소에 집결하게 된다. 거제 시민들은 이를 두고 절망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함께 실어드렸는데 무력 시위에 대한 부분, 뭐 무력 집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러워하시는 국민들도 더러 있을 것 같다. 함께 반영을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들과 그런 기조들을 보면 2MB, 뭐 MB 시즌 2 뭐 이렇게 MB. 얘기하죠. 네. 근데 지난 그 쌍용차나 용산 사태들을 보면 당시에도 공권력이 투입돼서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결국은 그 찬반 시민들의 그 찬반 의견들을 들어보면 예. 결국 공권력이 투입될 만한 곳에 됐다라는 의견들로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저희들이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투입됐던 경찰들은 그 자신들의 그 활동을 정당화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잘했던 활동으로 또 삼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지금 공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면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그 을과의 전쟁으로 또 여겨질 수 있는 상황들로 몰고 가게 되거든요. 네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존권을 걸고 있는 예. 이 노동자들의 그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다시 철회되어야 되고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네. 곳입니까? 대주주가 산업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정 부분 국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용자라고 하면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의 책임은 이곳에서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참았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해야 될 것은 금속 노조든 뭐 이런 분들이 집결이 돼서 을과의 전쟁을 계속 유발할 것이 아니라 예. 직접 테이블에 그 노동자와 그 사측 이 직접 만나는 곳에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당 내부에 예.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청 노조에서 요구하는 상황도 예. 그렇게 심한 그 요구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동결됐던 2014년부터 거의 5년 동안 30%의 임금이 삭감됐던 것 중에 예. 5% 정도만 올려달라는 요구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노동권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기본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10% 정도만 올려달라는 것이 지금 노조의 요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 결국 결집되는 노동자들
모여서 총파업을 하고 시위가 되고 또 공권력이 투입되고 나면 희생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 시민들밖에 없으니 그 전에라도 지금 얼음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네. 중재안에 타협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노조의 싶습니다. 요구안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30%에서 올해 5% 인상을 제시했는데 이제 이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지금 원만한 대화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일단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뭘 들어줘야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게 이제 노조의 당연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남다른 노동관과 균형감을 갖고 있는 김영기 대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찬반 댓글까지 소개해 주시면서 왜 한숨 쉬세요? 짧게 말씀드려야겠죠. 네, 짧게 말씀드렸어요. 언론에서 이제 크게 윤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밝힌 입장,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의 대응, 노동계의 대응, 그리고 파업 이유에 대한 분석 이렇게 좀 분류해서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 파업 이유에 대한 분석의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핵심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저임금과 인력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댓글 보니까 실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출신인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이 남겼습니까? 주장에 따르면 네네. 다단계 하청 구조는 잘못 들어가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정말 죽도록 일하고 적게 받거나 아예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 이른바 이제 본공이 1차 하청이고 그다음에 물량팀 A, B, C로 물량이 넘치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런 다단계 물량 하청 구조 자체가 계속 그 하청의 하청 밑에 있는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대로 하고 우리가 마치 이제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면 중간 마진이 늘어나서 이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건 적고 소비자는 또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다단계 하청 구조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찬반 댓글은 소개 안 해줄 거예요? 찬반 댓글 너무 참 지금 많은데요. 너무 정리만 했잖아요. 네티즌의 바닥 민심도 알려달라고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그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네네. 뭘 뭘 기다릴 만큼 기다렸냐. 기다렸냐. 아까 말씀 주셨던 그겁니다.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 그리고 뭐 경영자 단체나 전경련은 그렇게 만나놓고 노동단체는 그에 상응한 게 만나야지 너무 이분법적 사고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든 사든 불법은 없어야 된다라는 지금 이 원칙론. 윤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좀 과격한 방식으로 분출됐던 이 노조의 쟁의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언론으로 이제 접할 때 감정적으로 조금 부정적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분들은 이런 불법 행위 엄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줬는데 자 한겨레보도 마지막으로 좀 이어가 볼게요. 사실 이 사진은 많이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장관이 없었던 사진이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독 안에 들어가 있는 유최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이제 그 예의를 나누고 있는 이정식 장관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좀 일찍 좀 연출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저 안에 굉장히 오래 계셨거든요. 40일이 넘게끔 계셨는데 이제 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이제 의제화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풀어갈지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 함께 다뤄봤고요.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좀 나아가도록 하죠.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조기 전대.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3일 연속으로 이 얘기를 안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동이 형 얘기를 또 해볼 건데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오직 민생이라고 얘기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먼저 해줘야죠.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하는 모습인데 민생을 얘기하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논란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아쉬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했다고요? 김영기 대표? 사과했습니까? 네, 뭐 조금 최신으로 전해진 소식인데 맞아요. 마치 이제 사과하지 않을 것처럼 네. 해왔는데 뭐 여론이든 혹은 이제 당내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이제 대처겠죠. 네. 청년의 사과를 드린다. 네. 뭐 더 이상 저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지금. 예, 청년의 사과를 드린다. 채용 발언 죄송하다. 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평가는 저희가 뒤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해서 영남일보 보도 볼까요? 국힘 권성동 원톱 체제 흔들거린다. 조기 전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우택, 김용태 등 여권 내에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어디에 실리고 있었는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우리 성동이 형의 파워가 엄청 났었죠. 근데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발언들이 논란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대선 1등 공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우택, 원희룡, 김태호 등 권성동 및 장제원을 포함해서 윤 핵관들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국민일보의 보도 지지율은 폭락하고 이딴 잡음에도 입 닫은 여당 중진들이라고 합니다만 앞서서 몇 분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논란들을 진화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보도도 마찬가지로 사적 채용 논란에 발언에 뒤이어서 흔들리고 있는 원톱 권성동 리더십 리스크 아니냐며 리스크가 급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쓴소리를 해주실 거죠? 네. 재밌었어요. 주말 동안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권성동이라고 이제 하시려고 그래서 예. 공무원 시험 학원 모 업체가 제가 볼 때는 간접 광고 엄청 됐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 본인이 좀 많이 부끄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다 지금 가뜩이나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공시족이 얼마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지 9급이라도 진짜 차지하는 그런 예. 사회에 그 현실을 권성동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정이 화두가 돼서 그 공정의 기치를 들고 현 정부를 탄생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네. 대통령실에서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을 얘기해서 사적 채용? 저는 이 단어 자체도 별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문 채용? 친분 채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법 비리 채용? 왜냐하면 거기에 매간매직 형태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루신다고 해서 그때 좀 자세하게 하고요. 천만 원 후원금, 천만 이런 후원금 부분에. 낸 사람이 몇 급을 받았고 그것도 9급 받고 났더니 7급 줄 줄 알았는데 7급 정도의 값어치는 되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청년들한테 진짜 분노한 청년들한테 기름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또 기름 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뭐 열심히 그 일한 청년에 대한 일종의 그 공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실제 있죠. 그런 다른 거 필요하죠. 정부에서도 선대에서 활동하는 사람 채용 안 했던 거 아니다. 뭐 물론 이제 그 1,000만 원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진짜 그런 공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 당연히 필요하다고 당연한데.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임세현 대변인 저 다 청와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공을 세워서 정말 공적 인형에서 열심히 했고 자신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공적인 사안에 인정받은 것이 몇 겹 어떻게 보면 추천자에 의해서 또 검증된 과정이 필요했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뭐 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삼촌이라고 부르거나 대통령님을 뭐 아저씨로 부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것을 마치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을 혼재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저는 문제인데 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자중질환은 저는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예상하셨어요. 일단 원톱이 되고자 했던 그 발톱을 너무 자세하게 보여준 거죠. 너무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의 문제를 가지고 네. 당 내에서 윤리위가 내린 그 징계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맞는 그 다음 과정을 상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욕심을 부린 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명실상부한 국민의힘의 원톱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 원톱으로서의 할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으니 예. 가뜩이나 조기전대에 그 열망을 가지신 다른 핵관들에 의해서 견제받을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처신을 잘못했으니 뭐 저희가 볼 때는 조기 전대는 좀 더 논의 테이블에서 더 뜨거워질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과정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 중에 덜 핵관도 있고 찐찐 윤핵관도 덜 있고 뭐 이런 과정을 네. 저희가 이제 목도하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나 더 추가해서 논의를 해보자면 김영기 대표 그 6급 채용 논란도 어제 그 보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과거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죠. 네네. 그 아들 주모 씨가 현재 이제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또 알려져서 논란을 더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 네 이제 번째입니다. 9급이나 뭐 예. 행정요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6급 인사가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9급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9급만 얘기만 나왔다는 거지. 권성동 의원의 그 인식에서 이제 6급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 씨가 일한 팀은 대선 후보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실행하는 팀이었고 그다음에 살인적인 업무를 소화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인수위에 합류한 뒤에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거고요. 네네. 이 주 씨는 원주의 한 대학에서 산학 협력 관련 업무를 하다가 네.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지금 인수위에도 참여했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실에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 그렇습니다. 6급 논란도 있고 방금 전에는 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을 채우고 있어서 문고리 육상시라는 표현을 하셨네요. 문고리 육상시가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는 점 저희가 추가로 좀 보도를 해드리면서 부원장께서는 전망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뭐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설은 이미 남영희 위원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비판은 비판대로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더 많이 논의가 될까요? 그럼 지금 원톱은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 체제가 됐었을 때부터 약간 네. 그 권위는 사실 그렇게 권위적인 원톱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국민의힘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뽑혔던 이준석 원내대표를 좀 약간 내몰리게 하면서 그 윤리 심판이라는 정치적인 이 도구를 이용해서 네. 어쨌든 내쫓았죠. 근데 물론 6개월 당원권 정지해서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좀 힘들게 만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름 되게 꿈을 꾸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아예 이준석도 내보낸 원톱이 돼서 우리 당을 장악해서 또 다음번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꾸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항상 어디 선거에 유세를 가더라도 네. 나는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본인이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네. 근데 그럼 그런 만큼 또 견제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윤핵관 집단 내에서도 뭐 장제원 의원이라던가 권성동 의원이 서로 윤핵관이 누가 진짜 윤핵관이고 권력을 누가 더 갖고 있는가에 다툼이 계속 있었던 과정에서 이 공무원 사건이 터진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다른 윤핵관이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제 지금 신문 기사들 보면 이제 완전 천하의 뭐 이렇게 나쁜으로 만들어 가면서 마치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뭐 그 중점에 있다고 이제 몰아가고 있으면서 또 다시 권성동을 내쫓으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기 전대를 해서 예. 이른바 안철수, 장제원 그 연합이 예. 당권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계속하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예. 이준석 대표인데요. 예, 예. 변수가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일단 현재 당 대표이긴 하지만 예, 예. 권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동안 권위 상태인 것이고 누군가는 사고 상태라고 주장하고 네, 있고요. 사고 네, 상태인데 사고 상태. 그럼 이제 6개월 후에 이거를 이제 부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네. 그럼 경찰 수사가 얼만큼 진행이 돼서 예. 이게 실제적으로 뭐 범죄 사실이 정말 드러나고 예.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13년 전 일이거든요. 예, 예. 과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뭐 기소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준석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영희 위원장님 6개월 동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면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아까 안철수, 장제원 간장 연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일보 묻어볼까요, 김재원 PD? 한국일보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원톱 권성동 흔들리자 간장연대가 아닌 김장연대가 뜬다. 이거 사실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내용이긴 한데 연일 언론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이제 화제 삼고 있어요. 권성동이 흔들리니까 누가 대신할 수 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간장연대.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됐던 건 간장 한종지였나요? 그래서 안철수 장제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김기현 장제원 이 연대로 권성동을 대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6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간장이든 김장이든 안 돼요? 공통점이 장제원이네요. 그렇죠. 장제원 네. 의원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찐핵관 중에 찐핵관이라고 본인이 지금 생각도 하고 주변에서도 지금 그런 예상이 되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권성동 지금 직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 그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울 것인지에 따라서 조기 전대가 실현될 건지 말 건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당대표의 그 경찰 조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사고라고 해놓은 상황이 이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 결정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징계의 본질, 사건의 본질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문제인데 예, 예. 그 문제의 알맹이는 쏙 빼놓고 그 사실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실 은폐 과정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징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 예. 뭐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결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찰 조사 결과가 이들의 핵관의 또 뜻에 따라서 그 시기 조절까지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제원 이 완전 찐 핵관의 그 목소리 힘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 예. 그것을 시험하는 단계가 조기전대의 날짜를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권성동 지금 원탑 지금 직무대행은 예. 조금 좀 조심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기고만장했던 예. 그 상황들이 말 몇 마디에 의해서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네. 조금 그래서 오늘 사과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네네. 예, 자숙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기 전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준석 당대표의 그 사건이 예, 예. 정말 완전하게 종결 처리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 지금 말씀 도중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네요. 노사 의견을 좁혔다는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다음 보도 이어갈 텐데 서울신문 보도로 이어갈까요? 서울신문에 보면은 지금 이것도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실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징계 형평성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이준석 대표가 받았었죠.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그런 결론이 내렸었는데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딸 KT 채용 청탁 혐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 단계에서 조절된 게 아니고요. 실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분들인데 3개월 당원권 정지이고 이준석 대표는 6개월이라면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있는 징계이냐라는 의문이 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이준석 당대표 이제 윤리위 해부부터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네네. 그 뒷면에는 이른바 그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좀 몰아내기 위한 그러한 그 시초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바로 이게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네네. 대표하는 중에 발생했던 일이다라면 이 윤리위의 신속한 회부가 뭐 이게 상식적인 일인데 너무 오래된 사건이에요. 이거 이준석 대표가 뭐 13년 전, 예. 그러니까 뭐 이 정치권에 제대로 발도 잘 안 붙였을 때였던 일인데 예. 그때의 일까지 뒤져서 네. 이거를 지금의 현재 당대표한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네. 과거 한 10몇 년 전 거의 잘못들을 뒤져서 거기서 나오면 윤리위 다 해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적인 행위로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며칠 뭐 7일 날 뭐 발표를 하니 하다가 네네. 그날 발표가 안 되고 네. 또 이제 또 며칠 질질 끌면서 또 이제 이 이슈를 계속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좀 망신 줄 거 망신 다 주고 결국 윤리의 결정도 또 세게 내렸어요. 네. 그 6개월이라는 예. 걸로. 그래서 수사 중인 그러니까 물론 수사를 이제 의뢰를 한 거죠. 13년 전에 일을 의뢰를 예. 한 거고 네. 원래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마하려고 뭐 비서를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를
사실상 그 원 제목이 성상납이 아니라 예, 예. 뭐 명예훼손, 대표로서의 명예훼손인데 품위 유지 위반. 품위 유지 뭐 이런 부분인데 음. 그럼 사실 그러면 저게 실제로 지금 김성태 염동열 의원은 본인이 의원이었던 시절에 발생하고 그때 유죄를 받았던 사건이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13년 전의 일이니까 이거는 사실관계가 규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는 윤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품위유지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럼 품위유지는 예를 들어서 말을 좀 잘못했던 거.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하신 거 품위유지 위반이신 거죠. 네네. 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네. 윤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안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 네네. 너무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엿장수 마음대로네요. 어떻게 진짜 중징계해야 될 상황 경징계하고 아유 정말 아니 그래도 대단합니다. 이런 선택적 공정. 오케이. 그래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지는 그 얘기를 할게요.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등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네. 부분이 이제 참작이 된 거고요. 염동열 의원과 관련해서는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말씀하세요. 아 좋아요. 아니, 지금 좋아요. 분노하세요, 부원장님. 아니 이게 너무 화내주세요. 저는 이게 우리 당 얘기가 아니라서 사실 멀리서 떨어져서 봐도 되는데 이게 네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랑 너무 어긋나서.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2030 지지율을 이끌어내서 질 뻔했던 대선을 이겼고 그리고 더불어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한 2선을 승리를 한 당대표입니다. 네네. 그럼 그 공로는 기여가 안 되고 그 공로는 뭐 아무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 그거는 왜 참작이 안 되고 이준석 대표가 아예 제 이준석 편드는 거 아니에요. 편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태 자체가 너무 혹시나 이런 파장이 우리 민주당에도 올까 봐 제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 윤리라는 거를 이용해서 마치 정치적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글쎄요, 겁니다. 저는 이제 스픽스에서 어떤 그 합리적인 보수를 또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도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있잖아요, 위원장님. 민주당에서 젊은 당대표가 어떤 젊은 당대표가 이제 이런 혐의나 어떤 의혹에 연루가 돼서 막 보도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쨌든 그 젊은 대표가 성접대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시기에 대전에 가서 향응을 받은 건 맞잖아요. 접대를 그것도 인정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건 잘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징계를 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한데 그 징계 받을 만한 행동하고 징계해 준 게 그게 뭐 잘못이냐라는 목소리가 보수 내부에서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한 건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 만일에 이런 같은 상황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윤리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진 사퇴 압박 받아서 가루가 돼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윤리 징계까지 갈 상황이 못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버틴다고 해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당원들한테 비난을 받고 물러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임 부원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 당대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출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그 권력 내분에 있어서 힘의 논리로 물러내게 했던 그 상황들이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봐도 정글이라고 봐지는데 너무 노골적인 거죠. 거기에는 정치라는 것이 작동하기보다 정말 힘의 논리밖에 없어서 동물의 왕국같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좀 민망한 몰아내기의 그렇죠. 일환이었고 그리고 정치의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가 너무 작용해서 한 사람을 찍어내려고 했던 움직임에 불과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기사를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 내용 만나봤고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께서 리듬까지 붙여가지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 커뮤니티에서는 심지어 서경석 씨가 모델인 그 에듀윌의 광고에 얼굴을 지우고 권성동 원내대표 얼굴까지 붙여놓고 지금 조롱을 할 정도니까. 근데 경쟁률은 100대 1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사이 경쟁률 그렇다고 하고요. 무려 이제 숫자만 보더라도 교육행정으로 따지면 229.5대 1이고요. 공무원 구급을 응시하는 사람만 20만 명입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오늘 당연히 사과를 해주신 거겠죠? 자, 김영기 대표, 우리 여당 내부의 갈등, 더불어서 구급 공시생들을 울린 이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 바닥 민심은 혹시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조선일보는 실명으로 댓글을 남기시는데 조선일보예요.
네네네. 사이트에?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라 이제 여기 남기시는 분들이 네네네. 상당히 이제 그 엘리트층, 보수 네. 엘리트층들이 많으셔서 다양하게 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네. 길게 좀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이제 그런 국가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의 종류나 임용 기준, 임용 자격, 임용 방법들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네. 그 법률에 의거해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별정직으로 추천한 게 이게 문제라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사안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좀 더 깊게 사안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네.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난, 찬반 자신의 이제 감정이나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네. 뭐 누구 그릇이 작다, 혹은 뭐 이렇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누가 잘못이다. 그리고 이제 화나면 민주당으로 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격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슈 집중 시간이었고 다음 순서는 바로 오늘의 정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면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그 언급들을 좀 남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강인선 대변인의 사적 채용 비판에 대한 브리핑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뭐 호도를 하고 있다. 역시 호도하고 있고 대선 승리에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제 이 내용은 아까 저희가 잠깐 정리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 씨와 관련된 내용, 6급 행정요원에 대한 반박으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6급 사적 채용 논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사문란 국조하자 민주당의 반응이고요. 9급에서 이제 6급까지 넘어왔네요. 동아일보 보도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에 윤석열 대통령 원인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이게 제가 어제 저희 동일한 시간에 답변을 남겨주신 대통령의 언급을 토대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 걸음 물러나면서 이제 장관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죠.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 이어갈까요? 다음 보도예요. 그거 내 거 아닌데? 그 전 보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빠지자 뒤로 빠진 윤 대통령, 나 보여지지 않아도 좋다.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참모들을 전진 배치한 것이 어제 오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낮아지는 지지율을 감안한 것인지, 그리고 거친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참모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조언은 늘 듣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냥 실천을 안 듣고 하시는 이쪽으로 건가요? 빠져나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 그 저희가 말하는 약식 기자회견, 네. 도어 스태핑에서도 그 뭐 참모들이 계속해서 어떤 뭐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다 드린대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예. 근데 들은 뭐 합니까? 직접 그것을 소화하고 대통령 다음을 보여줘야 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네.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뭐 스타 장관이 나오면 뭐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지금 현재 100일도 안 된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 여전히. 네. 그 원인은 대통령의 자질 문제거든요. 예, 예. 뭐 태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인사를 하는 뭐 그런 행태들, 그리고 본인의 실력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 예. 본인을 찍어줬던 그 지지자들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와서 나 말고 스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뭘 좀 노력을 해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네. 지지율 회복 되겠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부터 더 이 국정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대통령 다움이라는 것을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찰부터 네.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윤 대통령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두 분 다 이제 청와대를 다녀오셨고 이제 구 청와대 현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실제 참모들과 대통령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원장께서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지금 역대급으로
부정이 긍정보다 많고 지금 소위 지금은 사실 허니문 기간을 누려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책이나 이런 철학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를 그냥 다른 짓 하면서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청와대에서의 경우를 보면 매주 혹은 매일 저희가 조사를 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매주 조사하는 거는 매우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정보나 이슈 사항에 대해서까지 이제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몇몇 그 고위 참모들이 공유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그에 따른 또 지시 사항이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있었습니다. 인국공 사태, 소위 말하면. 그래서 청년들의 이제 분노가 막 있었던 지점이 있어서 그때 저희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그때 정말 저희 TF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TF 만들어서? 네, TF 만들어서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으러 다니고 또 그 인국공에 있는 직원들도 만나러도 가고 또 이제 또 다른 그 인국공 사태에서 사실상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된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거를 해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답변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밖에 없고 지금 공보 자체도 무너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최근에나 보지만 대변인, 부대변인 얼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 메시지도 다 대통령과 이 공보실이 다 뒤틀려 있고 그리고 어떨 땐 또 다른 예를 들어 지난번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 경찰국 그거 결제했었었는데 또 안 했다 그랬다가 또 다시 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과연 시스템에 의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스템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구멍이 나다 보니 이렇게 인사에서도 이렇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개인의 사견, 인맥 이렇게도 연결이 되다 보니 이런 공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다시 난맥이 이런 게 정무적으로 이런 게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또 다시 실수가 나는 게 계속 무한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정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원장님 실제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분노하시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기사 몇 개 더 소비하고 갈까요? 그 다음 보도 만나볼까요? 대구신문의 보도입니다. 장관이 직접 발로 뛰고 소통해달라. 장관에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일임해주면서 소통을 해달라.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중앙일보 보도는 박근혜 정부 첫 비서실장이었던 허태열 전 실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나 때는 이랬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받았어.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첫 비서실장의 목소리. 국민 가려움을 못 긁는 도어 스태핑. 대통령 메시지가 재정돈돼서 국민께 배달이 돼야 된다. 인사 문제는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고 윤 정부만의 경제 메시지 어디로 갔냐. 이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부족한 점을 메워줄 사람. 대통령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허 실장님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멋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메시지 전문가의 우리 김영기 대표가 또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스타 장관을 발언의 배경을 좀 보면 잘하든 못하든 이제 자주 언론에 나와라. 그러니까 방송, 라디오 출연 이외에도 뭐 브리핑이나 뭐 다른 전방위 홍보 태세로 가동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취지였는데 사실 정리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위적으로 오히려 메시지가 나올 때 좀 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현재 지금 그런 사태들이 일부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입장들 계속 이것이 공정하게 채용이 됐고 사적 제용 관련해서도 다들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바로 반박하고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 이제 컨설턴트들은 블로킹과 브리징을 기본으로 좀 강조를 합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시점에 대해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그러니까 블로킹도 부드럽게 블로킹을 해야지.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틀렸는데요. 이게 맞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맞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때 좀 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충분히 그런 시각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고 이제 브리징은 전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의 채용에 있어서의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한 태도와 정리된 준비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 국민에게 설득하고 보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출근길 인터뷰 뭐 하지 말까요? 뭐 어떻게 하지 말까? 네. 제가 정리되고 준비를 하고 하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관 정리할 수 있을 것 스타도 네. 나오려면 네. 정책 기조나 운영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장-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애초에 왜 국정 이번에 초반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 노동시간 브리핑을 얘기했는데, 했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바로 바꿨어요. 누가 지금 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운영 방향이 없어요. 그런 딜레마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네. 저희 쪽에서 볼 때는 늘 이 허니문 기간에 뭐 김건희 여사를 띄워주는 부분도 그렇고 이 정책과 관련은 없지만 주변 사안들로 대통령의 그 허니문을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언론들이 찬양 기사를 너무 쏟아낸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와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뭐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국정 운영에 관계된 문제의 지적 사항들을 가지고 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그분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두 분이 나라 걱정, 윤석열 정부 걱정을 너무 진심으로 해주셔서 오늘 방송이 양질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민주당 얘기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신났다 이런 표현은 나라를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신문 보도 이어갈까요? 서울신문은 야당의 움직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셌다더라 얘기를 하면서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도 반박은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도 비공개 채용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안보 문란 규탄한다라는 팻말을 들면서 퍼포먼스까지 하며 자,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이제 허점이 드러났어. 이제 공격하자. 이제 이런 태세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볼 주제는 바로 그 다음 기사인데요. 경향신문 사진 기사를 보시죠. 사진이 절묘해요. 이거 배치 누가 했어? 이거 누구야? 칭찬해줘. 국회 사진 기자단이라고 나왔는데 찍은 사람 칭찬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재명 의원이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강훈식, 강병원 뒤에 보면 이제 이동학 전 최고인 것 같은데 요 세 분이 약간 이재명 의원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진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오묘한 거라서 근데 사진 칭찬합니다. 이래야 신문이 또 부스가 나가죠. 자, 좋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어대명 기류 속에 민주 피말리는 컷오프 티켓 3장. 3장 그거 누구 거냐? 그걸 저희가 전망해 볼 거예요. 두 분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고요. 자, 국민일보 보도 이어가 보면 아까 멀찍이 이재명이랑 거리를 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강병원 의원.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우리 당 망한다. 총선 필패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주당 보도를 만나봤는데요. 일단 컷오프 3명. 누가 돼요? 우리가 돼요? 우리도 궁금하지 않아요? 박영식 앵커가 네네. 아까 그 고도의 이간질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정원 PD 우리 다시 한번 보고 가자. 이거 근데 잘 찍었어. 뒤로. 잘 이재명 찍었어. 후보는 되게 약간 가소롭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표정이 지금 오묘해요. 니네가 나한테 덤빈다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 아, 사진만 보면 민주당 굉장히 젊어졌는데요. 그러게요. 그죠? 네. 당대표 후보군이 굉장히 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지금 어대명이라고 다 얘기해서 흥행이 안 될 거다 얘기하는데 흥행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강한 야당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뭐 국민 민생 파탄 누군가 유능한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부가 나라가 걱정이라는 국민들 너무 그 근심들 덜어주려면 예.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자 컷오프 티켓 3장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선관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러면 좀 답하기는 그러면은 그냥 부원장님께 예상할게요. 예상만 할게요. 예상만. 뭐 우리 부원장님 먼저 부원장님이 하시고. 하는 게 맞겠다. 우리 또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선관위원님 얘기하시면 안 돼. 자, 그럼 저도 부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선관위원이었다가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데서 말을
빡 하려고. 예, 그 얘기해 얼른 주세요. 해주세요. 컷오프 티켓 3장 누구한테 갑니까? 참,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해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이거 지금 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자, 아니 뭐 당연히 한 분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실 거고 뭐 너무너무 예. 잘 아시는 분이고 한 명은 JM이고 나머지는 이제 네, 한 분이야 중요한데. 말 안 해도 알 거고 예, 예. 또 다른 이제 두 분인데 네. 이게 박용진 의원이 네네.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맨날 쓴소리를 하면서 이게 나름 이렇게 당에서는 안티 세력도 많지만 그래도 그 말에 이제 동조하는 좀 분들이 또 계세요.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때 나가시기도 나갔었으니까 하셨고, 나름의 그리고 그게 있고. 끊임없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음.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존재감을 높였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도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동학 그 젊은 청년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예.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예. 나머지 한 분이 강훈식 의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 몇 명- 강훈식 의원이요? 몇 명 불렀어? 4명 부른 지금 거예요. 네 명? 이동학은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학 씨 저랑 친구예요. 예. 82년생. 컷오프 됩니다. 컷오프 됩니다. 아, 동학이 파이팅. 동학이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동학이 저도 살려주고 싶은데 컷오프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 한 3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시겠네요, 지금.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병원 의원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시 이재명, 이재명, 강병원, 강훈. 아니,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이동학까지. 아니 이동학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 동학이 거다. 넣어주세요. 동학이 화이팅. 3명까지잖아요. 우리가. 저도 입이 3명까지긴 한데 그래도 근질근질해서 동학이 같이 넣어주세요. 전 예상만 하는 거니까 제가 누굴 찍어주겠다 이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뭐 혁신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룰이 바뀐 것이 중앙위원 100%에서 지금 여론조사 30%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네. 이 상황 때문에 이제 박용진 의원을 후보군에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언론들에서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당대표 후보군 중에 2위를 박용진 후보로 꼽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중앙위원들의 그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네. 저희가 뭐 대부분은 친문이고 대부분은 친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친낙계가 일부분 있을 수 있고, 네,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강병원 의원은 97세대 주자론을 내세우면서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나 그쪽의 여러 의원들이 대신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지금 나온 상황을 본인이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강병원 의원은 중앙위원 내에서 일정 부분 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통과할 것 같고요. 이후에 뭐 그 국민들 여론은 좀 다를 거지만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나머지 한 석이 누굴까 이건데 저도 박용진 후보가 대통령 대선에서의 그 본인이 보여줬던 비주류의 모습 그 모습들이 일정 부분 중앙위원회에서 또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과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전 강훈식 의원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동학은 뭐 사랑하지만 컷오프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동아리 무시합니까? 아니요. 저 괜히 강병원 의원님은 빼버렸는데 어떡하지? 강병원 의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딱 전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어쨌든 강병원, 강훈식 의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둘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 가장 이재명 이제 후보라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각을 세우는 건 사실 강병원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훈식 의원의 존재감이 좀 미미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당내에서는 강훈식 의원 평가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실제 아까 그 여론조사 뭐 포함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둘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 다 너무 좋아하고 친한데 그게 항상 붙네요. 전제가 항상. 네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강훈식 의원이 올라갈 것 같아요. 강훈식 의원이. 네. 우리 그러면 내기해요. 네, 내기예요? 두 분이 다 내기. 점심 언니는 내기예요. 강병원으로? 저는 그냥 중앙위원 구성을 보면 강병원 의원이 본인 지분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그 세력들과도 겹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 충청권에 있는 분들이 만일에 돕는다고 해도 그 수가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강병원 의원이 조금 앞설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이제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28일에 컷오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사이좋게 얘기하시고 누가 더 위에 있는 우리 거군요. 앵커님은요? 저는 그래도 이제 식자 돌림이라 저희 집안이 훈식이 형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이동학 화이팅!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요.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고 처음에 이제 그 주제가 좀 무거웠던지라 저희가 시작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 문제 좀 걱정됐는데 노사 갈등이 좀 좁혀졌다고 하니 아무튼 다행이기도 합니다. 오늘 남영희, 임세은, 김영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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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오늘은 소설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저희도 매일 신문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이슈가 어느 날 갑자기 다수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일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면 정부 고위 인사의 관련 발언이 있어야 하겠고 그 주제가 파급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면 파급력을 갖게 만들 작정으로 기획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론에 장기간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노동, 환경, 인권, 특히 사회 비주류에 대한 이슈는 언론에 담길 때 적어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대우조선해양 파업 얘기입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한국의 모든 신문을 전부 다 보는 저로서는 관련 기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등장했고 의제 설정의 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언론들은 49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의 색채를 띤 언론들은 노동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어가며 무게를 두는 것일까? 노동계의 가장 큰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49일간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대대적인 보도량을 쏟아내는 것일까? 이게 소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군가 생각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일까? 경제가 자꾸 문제라고 하니 갑자기 대한민국 조선업이 걱정됐던 것일까? 대통령의 말을 잠깐 빌리자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타이밍도, 주제도 기묘하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